그날 아침 한 남성의 집에서 이상한 탄내가 나자 주변 이웃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저 그가 어떤 괴상한 음식을 요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손이 수갑에 채워진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경찰이 집에서 두 구의 새까맣게 탄 시신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본 이웃들은 그 탄내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사람의 시신에서 나는 끔찍한 냄새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율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가해자의 피해자가 다름 아닌 그의 딸과 임신 중인 아내라는 사실이 밝혀져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가해자가 두 구의 시신과 함께 9일 동안 같은 집에서 지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가해자의 법정 진술은 싱가포르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끔찍한 범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두 구의 시신과 새 생명을 둘러싼 비극의 세부 사항이 지금 공개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1월 20일 경찰과 소방대는 우드랜드 드라이브 52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습니다. 사건은 피해자의 오빠가 여동생인 페이샨이 약속된 가족 저녁 식사에 나타나지 않자 걱정돼 여동생의 집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그는 문 밖에서부터 이상한 탄내를 맡았습니다. 오랜 시간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6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집을 확인했지만 집 안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았고 화재 경보기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한 이웃은 최근 그 집에서 이상한 악취가 풍겼지만 집주인이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과 페이샨의 오빠는 즉시 의심스러운 집의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한 남성이 갑자기 집 안에서 뛰쳐나와 도망치려 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페이샨의 오빠는 그가 집주인 진싱이며 자신의 여동생 페이샨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페이샨의 오빠는 진싱에게 동생이 어디 있는지 다그쳤고 경찰관들은 진싱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집 안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끔찍한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위에 두 구의 탄 시신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두 시신은 완전히 변형되지는 않아 금세 여성 집주인 페이샨과 그녀의 딸 장진잉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오른쪽으로 누워 있었고 딸은 왼쪽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 대부분이 탄 흔적이 있었지만 침대에는 불에 탄 흔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시신들이 다른 곳에서 불에 태워진 후 침실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웃들이 피해자인 진싱의 아내가 임신 6개월째였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점입니다. 진싱이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자 페이샨의 오빠는 내 동생이 죽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내 경찰은 진싱을 제압하고 현장에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제압 과정에서 진싱은 경찰에게 침실을 태웠으며 아내와 함께 100개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하려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진싱을 체포하여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웃들은 그의 자백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검 결과 법의학자들은 페이샨이 사망하기 전에 끔찍한 폭력을 당했으며 딸은 목에 가해진 압박으로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진싱은 두 구의 시신과 함께 집에서 9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시신이 부패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결국 아내와 딸의 시신을 불태우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들은 피해자인 페이샨과의 연락이 일주일 넘게 끊겼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진싱은 이웃들이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완벽한 핑계를 대며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몇 번이나 페이샨의 친구들과 오빠가 그녀와 딸의 행방을 묻기 위해 이웃들에게 찾아왔지만 집의 문과 창문은 항상 닫혀 있었고 사람들은 진싱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이 재회하기로 한 날 아침, 페이샨의 오빠는 여동생의 집에서 탄내가 나는 것을 맡고 나서야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싱은 사건 이후에도 평소처럼 요리를 하고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시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집 안에 두 구의 시신이 있음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진싱은 아내와 딸의 시신을 불태워 흔적을 없애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시신을 침실로 옮겨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다니던 유치원의 원장도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이 가족이 평소 매우 행복하고 화목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항상 딸을 데리고 유치원에 왔으며 손을 꼭 잡고 다녔다고 증언했습니다. 원장은 이토록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던 행복한 가정이 이런 끔찍한 비극을 겪게 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교사는 사건 발생 하루 전 장씨 부부가 딸을 유치원에 데려왔지만 어머니인 페이샨이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었지만 교사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딸이 하원할 때는 진싱 혼자 데리러 왔고 그는 딸의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 함께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교사는 진싱이 평소보다 매우 긴장한 듯 보였지만 개인적인 사정일 것이라며 넘겼습니다. 사건 당일 진싱은 유치원에 메시지를 보내 딸이 아파서 며칠 동안 결석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들은 그것이 딸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진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아내를 살해한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진싱이 왜 이런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는지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신문했습니다. 그와 페이샨의 부부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진싱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페이샨과 중학교 시절부터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졸업 후에는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2004년 초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과거의 깊은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며 두 사람은 결혼한 상태에서 서로를 배신하고 몰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진싱의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알아채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진싱은 이에 반대하지 않고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페이샨은 진싱이 이혼한 것을 알게 되자 자신도 남편과 이혼하고 진싱과 함께 새 삶을 꾸리기를 원했습니다. 진싱은 10년 이상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며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월 수입이 1만에서 1만 5천 싱가포르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2013년경 싱가포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그의 수입은 크게 감소했고 그는 임시직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2016년 한 친구의 소개로 인테리어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취업했지만 월급은 고작 1,500 싱가포르 달러였습니다. 이 수입은 과거 그의 월급과 비교해 큰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진싱의 딸의 월 생활비만 해도 1,000 싱가포르 달러에 이르렀으며 그의 아내 페이샨은 일을 하지 않아 온전히 남편의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게다가 진싱은 심각한 도박 중독으로 인해 해외 채무까지 떠안고 있었으며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는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들에게 시달렸고 몇 번이나 채무자들에게 페인트를 맞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또한 딸의 유치원 학비조차 연체된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압박은 그를 극심한 스트레스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진싱이 아내에게 분노와 원망을 느낀 가장 큰 이유는 그녀가 그의 신뢰를 배신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들의 결혼이 수치스럽다고까지 여겼습니다. 2013년 6월 진싱은 생활고로 고통받던 중 우연히 페이샨이 SNS에서 다른 남성과 연인처럼 애정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싱이 그 남자가 누구인지 묻자 페이샨은 단순한 친구일 뿐이라며 시간을 때우기 위해 대화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그와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진싱은 그녀의 단호한 약속에 더는 문제를 키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페이샨이 약속을 지키며 남편과 경제적 부담을 나누려 노력할 것이라 믿었지만 이후 그녀의 행동은 진싱을 더욱 실망하게 했습니다. 2014년 10월 갑작스러운 업무 취소로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진싱은 침실 앞에 자신이 아닌 다른 남성의 가죽 구두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느낀 그는 침실로 들어갔고 거기서 자신의 아내가 옷을 벗은 남성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은 즉각 진싱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는 곧바로 부엌으로 달려가 주방용 칼을 집어들고 남자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빠르게 도망쳤고 페이샨은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진싱은 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후 그는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지만 페이샨은 딸이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가정을 꾸릴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딸을 떠올린 진싱은 결국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지만 더 이상 아내를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주 그녀의 SNS 계정과 휴대전화 연락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조금 안심하기 시작할 무렵 과거 페이샨과 관계를 맺었던 남성이 그를 도발했습니다. 그는 페이샨의 생일과 발렌타인데이에 꽃을 보내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진싱은 분노했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아내가 떠날 경우 남겨질 빈곤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녀와 갈등을 벌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 아침, 진싱은 딸을 유치원에 보내야 했지만 학비를 낼 돈이 없어 딸의 등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미 몇 달째 학비를 밀린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 페이샨은 크게 화를 내며 딸 앞에서 남편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된 사람과 결혼했다고 비난하며 딸에게 아빠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 잘 봐라. 너의 학비조차 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샨의 이 말은 깊은 상처를 주었고 진싱은 자신이 결혼 후 겪어야 했던 혼란스러운 삶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화장실로 달려가 타월을 집어들고 광기 어린 눈으로 아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진싱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아내의 목을 손으로 누르며 그녀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을 때까지 힘을 가했습니다. 그가 손을 뗐을 때 페이샨은 이미 숨을 멈춘 상태였고 당시 그녀는 임신 6개월 차였습니다. 그 후 진싱은 인간성을 완전히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손을 뻗어 같은 방식으로 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는 딸에게 얘야, 엄마를 찾아가렴. 아빠도 곧 따라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진싱은 아내와 딸을 살해한 후 처음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그는 시신을 9일 동안 집에 방치했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불길이 너무 커져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고 진싱은 급히 불을 껐지만 그의 행위는 결국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페이샨의 오빠 원칭은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싱의 재판에서 원칭은 증인으로 출석해 동생 페이샨이 항상 온화한 성격으로 남과 이유 없이 다투는 일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변호사는 진싱이 경찰에게 진술했던 내용을 법정에서 읽었습니다. 진싱은 사건 당일 아침 페이샨이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싱은 경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과 일치하는 말을 반복하며 가족의 재정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갈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백에서 아내가 자신을 자주 조롱하고 비난했으며 그로 인해 머리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구체적으로 더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 페이샨이 매우 성격이 나빴다고 단언하며 그녀의 말이 자신을 깊이 상처 입히고 분노를 점점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중 피해자의 오빠 원칭은 살인 사건이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털어놨습니다. 피해자의 노부모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고 했습니다. 원칭은 어머니가 매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묻지만 자신은 답을 할 수 없었고 그저 경찰과 법원이 동생과 조카를 위해 정의를 찾아주길 바랄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생 페이샨이 온순하고 착하며 절대 남과 다투지 않는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페이샨이 진싱을 항상 배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남편이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는 이유로 새우를 주문하지 않을 정도로 신경을 썼다고 했습니다. 원칭은 동생과 종종 백화점에서 산책을 하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페이샨은 태아를 위해 어떤 옷을 사고 싶은지 이야기하며 출산을 기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로 동생이 자신과의 논쟁 중에도 조용히 자리를 피하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을 회상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 진싱은 사건 몇 달 전 약 7만 싱가포르 달러의 빚을 졌고 피해자의 오빠인 원칭으로부터도 10만 싱가포르 달러를 빌렸습니다. 원칭은 과거 4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를 팔고 5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20만 대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이 거래를 진싱이 대신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그와 진싱의 관계는 꽤 좋았다고 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사건 현장에 처음 도착한 경찰 중 한 명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피고가 체포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증인은 진싱이 체포되던 당시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했으며 체포 과정을 담은 동영상도 상세히 재생되었습니다. 검찰은 총 7개의 동영상을 재판에서 공개했으며 이는 현장에 있던 4명의 경찰관의 바디캠으로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현장의 상황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 측 변호사는 사건 발생 약 1년 전부터 진싱이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현재와 과거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진싱이 정신적인 이상 징후를 보이며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졌고 외모에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피고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론은 검찰에 의해 강력히 반박되었습니다. 검찰은 진싱이 두구의 시신과 9일 동안 함께 지내며 먹고 마시고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보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으며 딸의 유치원에 병결 사유를 제출하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피고가 사건 당시 충분히 이성적이고 명확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진싱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첫 신문에서 진싱은 딸을 살해한 것에 대해 매우 후회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으나 아내를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범행이 얼마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요소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진싱에게 가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항소했지만 싱가포르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비극이 진작 예고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진싱과 페이샨 모두 결혼 생활에서 서로를 배신한 점, 피고의 도박 중독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아내의 부정행위가 이 참극의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진싱은 사건 몇 달 전부터 우울증 증상을 보이며 불안과 절망에 빠졌고 극단적인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진단되었으나 자신의 범행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한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한 심리학 전문가는 진싱과 페이샨 가족의 비극은 외도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서 시작되었고 결국 자신들의 고통으로 끝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족은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남지 않았으며 유가족들은 평생 이 사건의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건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인범에게 내려진 판결이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사건들을 함께 탐구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